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뇌부자들이 채널을 열고 정말 전무후무할 최대의 게스트분을 모시게 되셨습니다. 네.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이런 감사합니다. 극찬을 넘어 격찬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한테는 연예인이시거든요. 지금 TV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느낌이라서. 근데 사실 저도 뇌부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매우 반가운 척하면서 척이 아니에요. 진짜 반가워가지고 구독자이자 네. 애청자 김경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인지심리학의 전문가 네. 오늘 모시고, 맨날 저희가 정신과 의사로서 저희가 보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께서 보시는 불안과 저희가 보시는 불안이 어떻게 좀 맞닿아서 얘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좀 모시게 됐습니다. 그 두 분 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불안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약간 병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좀 심각한 수준에 와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좀 있는 분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수준까지 가는 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인지심리학은 이제 굉장히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 산업 친화적이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비즈니스 친화적이다, 뭐 인더스트리 친화적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공간이라든가 이제 일반 생활 환경에서 그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아마도 같은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심각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좀 깊은 수준의 이야기는 두 분 원장 선생님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약간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그런 자질구레한 영향들은 또 제가 사례들을 좀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는 이제 그런 병리적인 불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키나를 주로 좀 보는데 저희 교수님께서는 좀 이 불안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해주실 써먹을까? 수 있는. 네. 저희 채널에서도 최근에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게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가지고 찍었는데 교수님께서도 다른 채널에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저희가 병리적 불안 또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불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불안이라는 놈은 사실 하나인데 걔가 이제 양면성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또 거기 영화 보면은 불안이가 그 컨트롤 타워의 중심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영화에서 그 중심으로 잡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두 분 원장 선생님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 처음 보셨을 때 네. 속편 나온다면 얘네들 다음에는 어떤 캐릭터가 나와야 될까 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불안이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사람의 어떤 행동의 원동력이니까요. 약간 이제 공학에 가까운 저희 인지심리학에서는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불안이 무엇이든 혹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그널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불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인공지능 설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AI한테 질문 주고 기계한테 명령을 주니까 걔네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다가 뭐 좀 먹어야 되겠는데? 내가 이러다가 인생 망가질 텐데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지침을 주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소량의 에너지가 불안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자가 발전 시그널링하는 시스템처럼 이렇게 불안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확실히 이제 불안이 너무 낮을 때는 되게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하다가 이제 불안이 사실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액션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네요. 이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맨날 배우는 게 과도한 내적 긴장 안에서 이제 마음끼리 부딪혀서 불안이 생기는 게 그 원동력이고, 그러니 저희는 진료실에서 맨날 그거를 좀 긴장을 줄이는 작업만 하는데, 근데 또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내적 긴장이 없는 상태가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적당한 긴장은 있어야지 우리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약간 더 엔지니어링 쪽으로 나가면 그런 상태를 자기 모니터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너무 그 긴장감이라고 이제 네.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부 유니트들 사이에서 서로 시그널이나 아니면 정보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로 오히려 표현을 해서요. 유기체나 어떤 시스템이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너무 재밌다. 오히려 정신 분석은 너무 어려워. 근데 저도 아까 들은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게요. AI는 뭔가 사실 입력되는 게 있으니까 되지만 사람은 자가 발전하려면 어쨌든 불안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다음 상태를 계속 시그널링하는 게 불안인데 네. 그 예전에 이제 이런 농담 AI 그 연구자들끼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알파고가 우리 2세 들고 다니고 난 다음에 중국의 커제부단이랑 또 대결을 펼쳤는데 그때는 워낙에 이제 기보 학습량이 많아져서 더 뛰어나졌죠. 엄청나게 더 뛰어나졌는데 그때 그래서 중국의 커제부단 거의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다음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커제보다는 막 울고 막 속상해하고 이러는데 알파고는 구글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지 않고 전원이 그냥 꺼졌는데 이 욕구가 없는 거죠. 자기 욕구에 좌절이 일어난 커제보다는 울먹거렸지만 이기고 싶다는 욕구가 없는 알파고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전원을 꺼줘야 되는 상태가 되는데 어떤 행동의 전과 후가 왜 정신분석학에서 왜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욕구의 충족, 그 다음에 좌절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불안. 혹은 욕구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데서도 느껴지는 이런 범불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 참 설계하기 어렵고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모사하기 어렵다. 기계 시스템에 베껴서 얹어놓기 어려운 시스템. 불안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욕구를 니즈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디자이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모티베이션과 이 엔자이티 불안 요인을 이 AI 쪽에서는 정말 설계하기 힘든 그런 요인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아까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 뇌도 보면은 이제 발생학적으로 보면 이제 불안을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이번에 감수하신 이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라는 이 책 아예 Good Anxiety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불안을 결국 잘 다루는 방법이잖아요. 최근에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 인사이드 아웃 영화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다른 서적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불안에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불안장애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이거 불안을 없애버려야겠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좀 찾아내자라고 하다가 결국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계속 지기만 하니까 이거 약간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면서 불안을 잘 다스리고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불안의 뿌리를 어쨌든 알아야지 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불안의 뿌리라는 건 좀 어떤 걸까요? 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분들께서 요 선생님들께서 불안장애가 말이 무거워 보이지 않고 다른 이제 굉장히 왜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그 되게 세 보이는 그런 병리들 조현병 조울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말이 좀 그 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실제로 보시면은 정말 그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보통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불안인데 이게 잘 핸들링이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누적되면은 정말 만성적이고 어려운 쪽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 어렵게 이거를 그 대하시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저희가 약간 생물학적인 그 불안으로 들어가 보면 과거의 욕망이 좌절됐던 기억이 현재의 또 다른 좌절 요인을 암시하는 요인들을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저희는 늘 시그널이라고 하니까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라는 상관이 이렇게 이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IQ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Q랑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불안 수준의 이것들을 보면 IQ가 높은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불안 수준이 같이 높아지면서 자기 불안 요인으로 자기가 할 거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다시 또 뭔가를 더 자라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근데 IQ보다 더 높은 상관이 나오는 건 어쨌든 최종적으로 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 사람의 불안과 잘 또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꽤 많은 경우에 실제로 저도 해봤는데 이제 논문으로 쓰지 않았는데 그냥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일반적인 이제 불안과 관련된 측정을 해보고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 학점을 다 측정을 해보. 아니, 측정이 아니라 본 거죠. 네. 본 거죠. 근데 이제 확실히 상관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예.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두 분 원장 선생님도 같은 해에 태어난 동년배들에 비해서 많이 불안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의대에서 불안이 너무 낮아서 네. 불안이 너무 높은 집단에 들어갔더니 와. 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제가 의과대학에 있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야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욕 먹었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뭔가를 할 때 동기가 이걸 했을 때 좋은 거 네, 아니면 네, 이제 안 하면 이제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네. 사실 공부가 막 좋아서 하는 친구들 의대에도 또 잘 없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불안의 소식. 힘으로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진짜 제가 막바지에 몰렸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성적이 그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불안이 의과대학은 교과 과정이 인간의 불안의 과정이에요. 불안 극대화 과정, 불안 약간 감소 과정, 다시 극대화 과정.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정되는 과정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불안해하는 과정인데 상대적으로 약간 완화가 돼 있으니까 지금이 행복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심리학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혹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학전문대학원 이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의 그 생활 추이나 일상적 스트레스나 불안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네. 잠깐 이제 그 학생 때 생각해보면서 좀 괴로운 마음이 좀 그래서-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그래서 네. 심리학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 연구 대상자들 중에 한 그룹이 또 이제 그쪽인데 그렇죠. 밖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런 집단이겠네요. 서로 막 불안을 서로 막 불러일으키면서 불태우고 그 에너지로 사실은 엄청난 공부량과 그 뒤에 엄청난 업무량까지 자연스럽게 해나가는데 밖에서 보면 사회의 기준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공부 시간이나 업무 시간이나 다 동떨어져 있고. 그 근원이 뭔가라는 걸 이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그 이제 심리학자들은 예전에 이제 로이 바우마이스터라고 하는 연구자가 그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사실 인간만 언어를 가지고 있다 다 깨졌잖아요. 인간만 정서를 감정을 느낀다 이것도 다 깨졌잖아요. 그 이것도 언젠가 깨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간만이 먼 미래를 예상하고 자꾸 전망하고 심지어 요즘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 70대 80대 때 어떻게 살까 막 걱정될 때도 있고 노후를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는 요즘 또 주제 넘게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100년 후에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지 왜 우리 한국의 미래는 옆에서 이제 제 아내가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되지 않아? 심지어는 저는 있잖아요 몇천 년 후에 소행성 다시 충돌하면 어떡하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간만이 미래를 계속해서 전망하고 예상하고 생각하는데 그 미래가 심지어 자기 사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이게 늘어나니까 그게 불안의 가장 근원이 돼. 전망하고 예상하고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에서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불안, 원초적인 불안을 담당하는 변연계랑 네. 이 전두엽 쪽으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보고 그거의 균형이 깨질 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변연계 쪽은 불안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전두엽 쪽은 괜찮아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쪽으로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간의 뇌는 이 전두엽이 너무 발달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을 많이 하는 바람에 불안을 더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사실 전두엽이 이제 인간이 어떤 고등적인 사고를 하고 또 다른 생명체들과 차별화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만들어준 능력인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전두엽에 의해서 발달하면서 방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형계가 거의 본능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불안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전두엽 능력이 너무 발달해버려서 상상력이 너무 커지는 그러니까. 바람에 매일 밤 자면서 지구 멸망 스토리를 걱정하는 것까지 제가 그러면서 주제 넘는 그런 불안 주제 넘는 상상, 주제 넘는 걱정. 사실 주제 넘는다라는 건 굳이 할 필요까지도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셔서 걱정과 불안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먹어서 이렇게 몸을 흘려서 근데 보면은 분명히 그럼 불안들에 어쨌든 눌리는 분이 있고 그 불안들을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해야지 내일 오늘 막 오늘 불안하면은 그럼 내일 자고 일어나서 이런 거 해야겠다라고 어떤 나를 변화시키는 드라이브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불안과 나쁜 불안으로 이 책에서도 좀 나누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불안을 반기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한국에서 큰 기업을 만든 분이에요. 살짝 불안할 때 있잖아요. 특별히 이유도 없을 때. 근데 살짝 불안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초창기인데 갑자기 확 뒤져. 아 지금 요거 해야 되겠다 요거. 뭔데 그랬더니 서류 정리. 뭐예요 그랬더니 아 불안할 때 뭐 할지 적어놓은 리스트야. 봤더니 뭐 서류 정리, 그 다음에 뭐 이래서 책상 우측 하단 2열 정리, 뭐 이런 거부터 정리부터, 그 다음에 진짜 얇은 그런 얇은 책인데 평상시에 문득 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낄 때 적어 놓는데요. 그냥 지나가면서 별 생각 없을 때, 요때는 평온한 상태예요. 그때는 죽어도 하면 안 된대요. 그걸 안 된대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기분이 좋을 때 새로운 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불안하면 그 메모장을 펼쳐라. 요것만 머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 중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땡기는 게 있다. 거기서는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직원들 경조사 챙긴 거 확인하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 남따라하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진짜 해봤어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메모장에 소위 말하는 쪼잔한 투두리스트를 적어놨는데 그게 불안할 때 탁 들어가서 보면은 아 요거 하고 싶다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정리, 계획, 그다음에 짧은 확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걸 하니까 다음 이게 마중물이 돼서 다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행동. 이걸 잘 해본 그분은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전 처음에 그래서 뒤통수 한번 때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불안이 반갑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진짜 신선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게 저희는 불안할 때 그때 하실 수 있는 걸로 뭐 심호흡이나 아니 그때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나 뭐 사진 이런 거 준비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돼야 되는 불안. 네,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다르다. 네. 근데 그분은 이거 나 지금 원동력이 생긴다. 왔다. 그러니까 왜 인간은 불안해야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저희 쪽과 그다음 정신건강의학 쪽에서 모두 다 동의하는 불안은 그 뭔가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메커니즘에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용을 하는 분들인데 그게 이제 잘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만성적으로 그 고통이 누적된 분들은 일단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화도 그런 측면이 강하지만 이 불안도 적정한 영향을 잘 유지하면은 이게 좋은 에너지가 되는 반면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일단 불부터 꺼야 되는 것처럼 진정시켜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불안을 좋은 불안을 잘 사용해서 이렇게 창업까지 좀 하신 것 같네요. 그분은 심지어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아요? 그 왠지 오늘 한 소리 들을 것 같다는 느낌. 야, 그거 참 신기해. 그죠? 들어갈 때 느끼잖아요. 들어갈 때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때 하는 행동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분은 이제 그분의 경험담이기도 하지만 내가 들어갔는데 오늘 한번 혼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평상시에 입고 나갈 옷 있잖아요. 이 옷에 순서를 맞춰놓은 걸 한대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번 혼날 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혼난대요. 아니면 뭐 한 소리 듣는데요. 근데 덜 아프대요. 어쨌든 했다라고 하는 작은 마음이 똑같이 한 소리 듣거나 아니면 똑같이 한번 혼나도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덜 서럽게 혹은 덜 화나게 만드는 걸 보면 그분이 아마 불안 전문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진짜. 원장님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생활 속의 달인이다. 이런 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불안이가 막 그 걱정 폭풍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폭풍을 끄는 전문가고 그쵸. 방금 말씀하신 분은 그냥 평상시에 그 불안이를 잘 데리고 다니면서 걔를 나를 위해서 잘 쓰도록 만드는 진짜 전문가시죠. 그래서 그 원장님과 그런 분들 사이에 있는 저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는데 이분이 원장님들과 같은 전문가를 만나야 될 분인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을 잘 사용하는 쪽으로 오히려 이렇게 물꼬를 터뜨려야 되는 분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저도 몇 번 개인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쓰실 수 있는 분인데 너무 이분의
법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가 오히려 증폭시켜서 저의 전두엽이 증폭시키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선생님한테 가시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또 저한테 전화해서 김 교수 깜빡 속을 뻔했잖아. 당신이 워낙에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래서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도 깜빡 속을 뻔했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가진 증상을 너무 세게 볼 만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을 뻔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원장님들을 만나야 되는 분인데 제가 오히려 되려 약간 그 근거 없는 용기를 드리는 적들도 있죠.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만성적인 불안으로 네네.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뿐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부적응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보러 가셨어야 됐어요. 보니까 전문 상담 인력도 만나셔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그 길을 차단을 해버리고 그걸 용기나 격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은 적도 있었죠. 근데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안 보이니까요. 머릿속에 안 보이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는 좀 힌트처럼 사용하는 건 어쨌든 불안이 정말 너무 심해져서 범불안 수준으로 좀 번진 분들은 이제 몸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오는 걸 저희는 좀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그런 거. 예, 소화불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만성 두통, 이제 목이나 혹은 뭐 턱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치통이나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좀 불면이 동반되거나 이렇게 몸으로 좀 오시는 경우들에는 확실히 이제 불안이 좀 통제를 넘어섰구나라고 저희는 좀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역량 그다음에 뭐 아니면 그런 일을 얼마나 더 잘해낼 수 있는가 이런 쪽에 지향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신체적인 시그널에 대한 공부를 덜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무리 정신건강의학을 해도 이런 다른 신체적인 어떤 시그널들을 많이 다 공부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옆에서 그때 그런 거 봐야 되는 거구나 공부 많이 되죠. 제가 옆에서 한 10년 전에는 물어봤어요. 되게 가까운 그 정신건강 전문의 분한테 그 입맛 없는 거 소화 막 이런 거 심지어 그분은 간지러운 것까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상시에서 그래서 그게 왜 상당히 많은 게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경험적인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간지러운 거 왜 물어봐요? 왜 입맛 없는 거 왜 물어봐? 그랬더니 그런 게 다 시그널로 신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넣어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탐침처럼 넣었다가 빼보고 빼보고 이렇게 주고받고 시그널들을 안 놓치려고 그래서 경험 있는 노련한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신체적인 거는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제가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 불안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나 놓치지 말라. 분명히 이제 약간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불안들은 우리한테 여러모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구나. 이거는 저는 어쨌든 그 불안 자체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듣는 것도 저도 너무 재미가 있는데요. 이제 현대 사회,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불안과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불안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전에 왜 우리 70년대 80년대는 길에 걸어가면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병원이 정신과였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네. 사실 지금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치과만큼 많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네. 저희 앞건물에도 있고 옆건물에도 있고. 네. 근데 이게 그리고 저는 50대지만 40대로 가면서 30대로 가면서 심지어 20대로 가면 저기는 그냥 치과처럼 가더라고요. 피부과처럼 가서 내가 힘들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가지고 바로 이제 전문의를 만나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사회가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인식 수준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런데 이 말에 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이 그게 많아지는 게 뭐가 좋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한국에서 갑자기 어느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그쪽 전문가들이 많이 사람들을 만나간다라는 건 만성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그 요인에 내재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심리학자 중에 한민 박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그 어떤 문화보다도 고각성 문화라고. 고각성 문화. 그러니까 각성 수준을 늘 높여야 되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문화심리학에서는. 그럼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각성 문화. 더 쉽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냥 매일매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큰일 나는 나라라고요. 외국에서는 뭐 주문해도 늦게 그쵸, 오고 대답도 안 오고 네. 자동차 건널 때 사람 건너면은 차들이 다 기다려주고 이렇게 릴렉스 돼 있는데 잔디밭에 누워 있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상황을 보면서 빨리 따라가야지라고 하면서 뭐 심지어 수면량도 줄였고
여러 가지로 예전에 이제 출연했던 잠동성 박사님도 한국인의 뇌 자체가 불안에 굉장히 예민한 뇌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국 사회는 확실히 불안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고요. 특히 어떤 불안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측정을 해봤냐면 사회 불안. 여기서 사회적인 불안은 이제 내가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사회성과 관련된 불안 요소들을 측정해 보면 제가 조사한 걸로만 보면 그냥 원탑에 가까우죠. 아, 그쵸. 다른 사회 심리학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근데 한국인들은 또 자기가 주체성도 강하고 주인공의식도 강해가지고 무시당하면 또 굉장히 화를 불같이 내잖아요. 근데 일본처럼 사회 불안도 높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주체성이나 주인공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주체성이나 주인공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 시선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일반적인데 네. 한국 사람들은 주체성도 주인공의식도 굉장히 높지만 타인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당할까도 늘 걱정을 해. 힘들어요. 네. 저희가 그 일본 정신과 의사분과도 대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오, 네네.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네. 저희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고 같이 집단의 압력을 받는 곳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주체의식이 너무 높아서 결국 그게 오지랖으로 표현이 되고 일본은 그래도 그 안에 또 분명히 집단주의가 강한데 그 안에 또 개인주의가 또 그렇죠.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집단이 강하게 개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집단이 장악하고 있지 않은 측면에서 나만의 개인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잘 숨는 그런 혹은 잘 거기다 들어가 있는 문화인데 우리는 집단이 나를 계속 장악하고 있고 컨트롤하는데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때는 아주 그냥 회사가 나야 그냥 나는 곧 회사고 막 이러고 갔다가 갑자기 회사가 나라는 주체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버리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딱 매고 진짜 나와 사장 막 이러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그게 양쪽이 다 센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주인공의식이나 주체성이 높지는 않은데 집단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게 양쪽이 다 높아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늘 사회와 주변인을 의식하는 주인공. 네. 주인공인데 의식하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내는 광고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되게 웃긴 건 번역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하와이 그랜저.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야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도 다 의식을 해야 되고 자기도 다 잘나야 되지? 엄청난 고각성 문화가 돼서 그래서 언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그래서 이게 양쪽에 다 쓰면 이게 소용돌이가 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꼬여 있는 거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꼬여 있대. 움찔하게 되는 게 저랑 규영이랑 차 둘 다 그랜저거든요. 이번에 신형? 알고 좀 되게 되는데. 그 한국 사회가 그래서 차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게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 신분에 약간 벗어나는 약간 더 좋은 차를 타도 사람이 이상해지는 저 외제차 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남 눈치 보는 중인데. 여러모로 그래서 쉽지 않고 힘들고 이런 사회니까 당연히 불안이 높겠죠. 좋은 차를 사면 남이 나를 약간 속물처럼 보지 않을까 걱정. 제 유튜브 하고 이러더니 거기서 번 돈으로 그쵸. 외제차 뽑았다.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형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그래서 하여튼 재밌게도 한국은 불안과 잘 친해져야 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들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많이 봐야 되는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그런 점에서 그런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불안으로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방법 좀 간단하게 뭐 좀 있을까요? 저희는 왜 이제 실험하면서 과제를 많이 시켜보잖아요. 시켜보는데 불안한 사람이 왜 시야가 좁아지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좁아진 시야만큼 내가 불안한 상태에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시야에 딱 들어갈 만큼 좁게 즉 작게 일을 잘라서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기업 자문을 할 때 조직 전체가 불안한 상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들어가면 제가 대표님이나 아니면 그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평소보다 잘게 썰어주세요. 불안한 상황에서 일을 통으로 딱 던져주고 자 잘해보자
이 불안을 이겨보자 이러면 더 불안해지니까 맞아요. 약간 잘게 썰어서 툭하고 던지고 그러면 이렇게 작고 잘게 썰어진 일이니까 하나 해내고 해내서 그 과정에서 살짝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방향도 보고 탄력도 좀 붙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책에서도 그런 유의 그런 방향성의 얘기를 많이 해서 크게 보지 말고 대자 다 띄고 소자 붙이자. 네, 잘게 썰어 이런 거. 네네네. 사실 근데 거의 대동소이한 치료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내일 발표 있는데 네.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할 때 뭐 저도 그렇지만 가서 인사만 이렇게 좀 잘하자. 그렇게. 첫 그렇네. 멘트만 그렇네. 어떻게 그치, 해볼까. 그렇네. 그거만 생각해보자라고 하거든요. 나도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적어놔야지. 잘게 쪼개는 게 포인트 같아요. 공부가 너무 안 된다. 나는 네. 하루에 5시간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5분만 하자. 무조건 5분만 하고 되면은 더 하고 안 되면은 5분 했으니까 접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항상 가이드 하거든요. 네, 노트만 펴자. 네, 네. 저희가 오늘 전무 후무 최고의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시고 재밌는데 솔직히 이렇게 모셨는데 한 회로 끝날 수 없으니까요. 네. 다음 회에 이어서 이 불안을 또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한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